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139쪽인데요. 자, 이제 공적 부문은 당연히 정부예요. 정부가 사회복지의 정책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중앙정부고요. 자, 이 중앙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복지 서비스는 자, 139쪽의 맨 아래 문단입니다. 자, 공공재. 자, 공공재란 자, 이 국가가 공급하는 사실 모든 재화예요. 공공재라는 거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재라 그래. 민간재는 우리가 돈을 내고 거래를 해서 사는 거를 민간재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내서 사는 게 아닌 것들. 자, 뭐 굳이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만약에 뭔가를 준다 그러면 그것을 자, 바로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는 사실상 모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경쟁성과 자, 비경합성입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속성을 지닌 재화를 뜻한다. 자, 그래서 공공재는 자, 제일 이제 공공재라고 가장 넓은 공공재는 사실 국방과 치안 같은 게 가장 넓은 공공재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의 필수 기능이니까 제외하고, 자,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도로,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해서 저 인도와 차도의 그 도로 포장하는 거, 그 다음에 하수구, 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전부 다요. 이게 다 공공재예요. 그리고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은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139쪽의 맨 아래줄이요. 자, 무임승차가 있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아, 뭐 나만 아니면 돼요. 무임승차라는 건. 뭐 내가 좀 이렇게 좀 대충 사용하고 좀 지저분하게 해도 뭐 누가 알아서 되겠지.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요. 이 무임승차의 개념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재가 서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냥 내 것만 이용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전부 다 황폐화된다는 얘기가 무임승차가 가장 우려되는, 무임승차를 가장 우려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자, 정부 이거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말아야지. 내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써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바로 이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0쪽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영어 단어가 나오죠. 자,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자,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돈도 안 내는데 이걸 왜 사용하려고 그래? 안 돼! 라고 할 수 없는 게 비배제성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누구든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용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비배제성이고요. 자, 그 다음 비경합성은 다른 말로 비경쟁성이요. 내가 소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자, 140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쓰나 네가 쓰나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공원이라든가 그 둔치, 뭐 한강이라든가 개천에 이렇게 둔치 있잖아요. 이렇게 쭉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자전거 탈 수 있게 하는 거, 둘레길 이런 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비경합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0쪽의 맨 아래 문단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외부 효과는 자, 그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그 제가 단어를 저 강의 자료에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현상이라고 적었어요. 그게 이제 외부 효과가 외부 경제. 자, 이렇게 외부 효과의 두 가지가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습니다. 자, 외부 경제는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의 외부에서 나한테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동네에 뭐 괜찮은 병원이 생겼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뭐 아름다운 뭐 공원이 생겼다든가, 갑자기 뭐 도로에 그 어떤 그 출입구가 생겨서 톨게이트가 생겨서 내가 원래는 돌아가려면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1분이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외부 경제에 속하는 거고요. 자, 외부 불경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음, 분진, 매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원하지 않는 어떤 그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자, 그래서 외부 불경제 현상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외부 불경제 현상을 자,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장 강력한 대책을 하죠. 보상. 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불편할 수 있으니, 자,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외부 불경제 문제를 많이 해소하려고 하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자, 141쪽에 이제 불완전한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너무 몰라서 생기는 문제죠. 자, 정부도 자, 이제 수요자의 진정한 욕구를 잘 모를 때,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시민들, 복지 혜택이 필요한 시민들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 불완전 정보가 생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캠페인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전단지 돌리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고 여러 가지 경로로 사람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정보는 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여러 번 나오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금방 머릿속에 들어가죠. 이게 그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면은 수많은 전단지가 있고 수많은 팜플렛이 있고 뭐 벽보를 붙이고 다 해봤거든요. 제가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방송에 나오는 거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유력한 사람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그 열심히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나눠주고 붙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정보를 그 정부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모르면 사실 이게 좋은 걸 많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불완전한 정보에 대해서, 자, 불완전한 정보에 대해서 좀 이거를 정보를 어디 가서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선택, 141쪽 역선택인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역선택은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민간 시장에서 자, 개별 보험이 성립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현상이 역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역선택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뭐 그레샴의 법칙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자,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알 수 없을 때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게 보험료는 높아지게 되고 그 다른 가입자들도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고 보험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정보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불완전한 정보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불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거고, 역선택이라는 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그 일부러 자, 본인들만 이게 좀 좋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예, 좀 해를 입히게 되고 그 상대방, 자, 공급자에게도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역선택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142쪽에는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내가 나를 좀 잘 지킨다고 하면은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가 아닌데, 뭐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한다고 하면은 누가 날 도와주겠지. 내가 좀 뭐 그냥 뭐 일부러 또는 과도하게 뭐를 사용한다 그러면 뭐 누가 채워주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급을 해주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도덕적 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 정부가 어느 정도를 뭘 해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일을 할 뭐 이유가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도덕적 해이에 이제 이게 포함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규모의 경제인데요. 정부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자, 소수보다는 다수보다는 더 많은 절대 다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자, 규모의 경제. 그래서 원래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야,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으니 사람이 꽤 많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뭐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는 자, 이 사람한테 줄 거 한 100개 만들어.
100개 만들어서 비슷한 사람한테 주는 게 오히려 저렴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도 복지 영역에서는 역시 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어차피 만들 거 뭐 10사람 줄 거 만드냐, 한 50사람 줄 거 만들어 가지고 주고 이렇게 쭉쭉 나눠주면 거기서 또 이제 반응이 있어요. 야 이거 별로 예상치 못하고 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도 요새는 마케팅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우연히 했는데 우연히 뭔가를 뭐 좀 흔히 말해서 남으니까 준 건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완전히 사업이 그쪽에 초점을 두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의 이제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요. 특히 오늘 수업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앞쪽에 나온 브래드쇼 얘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무임승차,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적 해이 정도로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중요하죠. 144쪽에 그 메뉴의 표를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자,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근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성. 자, 집행이 편리하죠. 보통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복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담당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위탁을 받은 자, 이런 각종 센터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자, 특수성, 근접성, 그 다음에 집행의 편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영리 부분인데요. 자, 비영리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발성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좀 많이 넘어갈게요. 자, 147쪽에 유형이 나오죠. 자, 이런 자원조직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호조직. 자, 이게 보호조직의 대표적인 게 조합이죠. 조합과 협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자,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대표조직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뭔가를 좀 얘기를 해준다. 자, 뭐, 권리를 찾게끔 한다는 등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캠페인 조직 있죠. 자, 캠페인 조직이 우리가 이제 보통 시민사회단체, NGO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캠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라는 거는 그래도 뭐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10,000원이라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뭔가를 해주는 게 서비스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원조직도 보호조직, 대표조직, 캠페인 조직, 서비스 조직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종교단체와 기업의 활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148쪽의 종교단체와 기업의 활동은 솔직히 우리가 이제 우리 민간사회복지 영역,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사회복지 영역에서 그래도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종교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서 이렇게 어디 산하의 복지기관, 뭐 어디에서 후원하는 복지기관 해가지고 종교단체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예 별도의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아예 하나의 기업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단체와 기업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영리 부분인데요. 자, 영리 부분은 150쪽과 151쪽에 자, 이용료 부과를 옹호하는 측과 이용료 부과를 반대하는 측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받는 돈에 비해서는 일거리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과하다고요, 일거리가. 그래서 뭐 수입의 증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이유를 자, 수입 증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임승차,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요를 억제한다. 자,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데도 신청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부분은 유료 서비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서비스라고 한들 우리가 정부의 바우처라든가 보조금 같은 게 중간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리를 추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호스피스요. 자,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 대해서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보통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 뭐 아주 좋은 곳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그 이제 임종을 앞둔 그 당사자나 가족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이제 가장 좋은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 그 흔히 말해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자,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의료 관련된 어떤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으려면은 정부의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리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거 역시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굳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공공재 관련된 부분,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무임승차,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배제성, 비경합성, 요 정도 보시면은 오늘은 아주 뭐 그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